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귀신을 품은 아이와 선비의 꿈을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 해가 짧아지던 때였죠. 고을에서 멀지 않은 산길을 따라 한 선비가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책과 글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장터에서 종이를 구해 돌아오는 길이었죠. 산 그늘이 길 위로 길게 들이우고 바람에 마른 잎이 발치에서 바스락거릴 즈음 선비는 문득 길가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해진 옷자락, 먼지에 덮인 머리, 그리고 지나치게 마른 팔 다리. 어린 거지였습니다. 선비는 발길을 멈추었죠. 아이를 불러보았으나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건네었으나 아이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을 뿐이었죠. 얘야, 너희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아이는 그저 커다란 눈으로 선비를 올려다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이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지요. 그 눈빛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눈도 애걸하는 눈도 아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다려온 듯한 눈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가여워 보였죠. 사람의 살이 아니라 그림자 하나를 남겨둔 듯 하였습니다. 오늘은 해가 짧다. 이 길에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그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자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졌죠. 가을밤의 찬 기운이라 하더라도 그 차가움이 지나쳤습니다. 선비는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으나 손을 놓은 뒤에도 그 냉기가 오래도록 남아있었죠. 집에 이르러 아이에게 죽 한 그릇을 내주었으나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떠먹여주자 마지못해 삼키긴 했으나 눈은 줄곧 방 한쪽을 향해 있었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마치 누군가가 서 있기라도 한 듯 그 자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말을 못하는 아이인가?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에게 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안방 옆 작은 방에 눕히고 문을 닫았을 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린 듯 했으나 다시 고요해졌죠. 그날 밤 선비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는 낯선 마당에 서 있었죠.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등을 굽힌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은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어쩐지 낮에 본 그 아이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선비가 말을 걸려는 순간 노인의 입이 천천히 열렸죠. 그런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선비는 분명히 느꼈죠. 이 꿈은 그저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윽고 달기 울고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으나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남아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만 그 눈빛이 어젯밤보다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선비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지요. 나랗게 깔린 안개, 빛을 잃은 마당,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 이번에는 노인의 모습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등에는 오래된 맷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선비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한 걸음 물러섰죠. 그러자 노인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그제야 노인의 입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낮았고 바람에 젖은 듯 쉬어 있었죠.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이 그대겠지요. 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속이었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아주 간신히 나왔죠. 그 아이를 아시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말고요. 내가 아직 이승에 붙들려 있는 까닭이 바로 그 아이이니. 노인의 말에 마당의 안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틈으로 낡은 사랑채 하나가 보였죠. 낯설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선비는 낮에 아이의 눈빛이 호공을 바라보던 이유를 그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나는 생전에 그 아이 집 안에서 매질을 당하다 목숨을 잃었어.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의 하랍이 되는 자가 성정이 사나워 사소한 허물에도 매를 들었지. 그날도 그랬소. 도망칠 새도 없이 등을 때려 맞았고 다리를 맞았고 끝내 내 숨이 끊어졌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듯 하나 그 말끝마다 한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내지 못했어. 선비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죽고 나서도 나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어. 내 한이 발목을 붙잡았고 분노가 눈을 가렸지. 안개 너머로 아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말없이 앉아
무릎을 꿇어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아이는 그 집 여종의 자식이었어. 아비는 그 할아비의 아들이었지. 아주 개차반인 아들이었어. 그 아들이 여종을 건드려 낳은 자식이지. 노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피줄을 숨기듯 자라다가 매일같이 할아비의 매를 맞았지. 그 아이도 말이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오. 존재 자체가 눈에 가시였을 뿐이오. 노인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끝내 그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어. 갈 곳도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길가로 내몰렸지. 안개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길에 버려졌을 때 나 또한 그 곁에 있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가고 말았어.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죠. 지키려 한 것인지 도망치려 한 것인지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갔는지. 선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아이는 살아있어. 노인이 서둘러 말했죠.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칠 마음은 주어도 없어. 나 또한 나가고 싶소. 그 아이 몸속에서 나가고 싶소이다. 그러나 한번 들어온 뒤로는 어찌된 일인지 내가 나올 수가 없어. 그 몸이 말을 듣지 않소이다. 노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대가 잠들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부탁이 있어서요. 노인은 마침내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굿이든 제사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나를 이 아이의 몸 속에서 꺼내주시오. 이대로 있으면 아이도 나도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오. 그 순간 안개가 거세게 일렁였고 노인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떠나고 싶소. 이승도 원망도 모두 버리고 싶소. 마지막 말이 허공에서 흩어지자 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답답했습니다. 날이 밝아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는 어제보다 더욱 말라 있었죠. 눈을 뜨고 있었으나 선비를 보자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명히 무언의 울음이 담겨 있었죠. 선비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도 우연한 꿈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 일에 끝까지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선비의 잠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노인이 나타났고 잠에서 깨면 아이의 숨이 가늘어졌죠. 꿈과 현실이 서로를 밀어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겹쳐 쌓여갔습니다. 선비는 아이를 살피는 틈틈이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죠. 성리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귀신은 망령이요. 망령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 그러나 꿈속의 노인은 사람처럼 말했고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으며 사람처럼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선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치 집 안 공기가 잠시 움츠러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는 아이를 불러앉혔습니다. 너는 혹시 꿈을 꾸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그 눈동자는 선비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가슴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움 아래에 묘하게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손처럼 말이죠. 그날 밤, 선비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노인의 뒤편,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는 듯 했지요. 왜 그러시오? 선비가 묻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그 아이 몸에서 나가려 하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죠. 붙잡히고 마는 것이요. 누가 붙잡는 것이오? 그 질문에 노인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줄 알았어. 허나 이제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안개 너머에서 아이의 모습이 어른거렸죠. 아이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실이 노인의 몸으로 이어져 있었죠. 선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는 무서운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 아이는.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혼자인 것이오? 꿈은 거기서 끊겼죠. 다음 날, 선비는 마을 사람에게 무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이면 굿을 열 수 있다는 말도 함께였죠.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보니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죠.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놓지 않으려 애쓴 흔적처럼. 그날 밤, 선비는 등불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아이를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아이에게서 마지막 남은 온기를 떼어내는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선비는
구술하기로 했습니다. 결심은 담담했으나 마음은 아주 무거웠죠. 그는 이것이 구제인지 또 다른 단절인지 끝내 가늠하지 못한 채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굿은 밤에 열렸어요. 달빛이 마당에 고이고 북과 방울 소리가 집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무당은 아이를 마루 한가운데 앉혔어요. 아이의 눈은 뜨여 있었으나 초점은 없었죠. 선비는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겁내지 말거라. 아이의 몸이 그 말에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당이 주문을 외우자 집 안의 등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숨이 거칠어졌고 작은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붙은 것이 아니네. 선비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이오? 무당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붙잡고 있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무당은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라고, 물러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이 떨렸죠. 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떨림은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아이의 손이 더욱 세게 쥐어졌고 무당이 아무리 방울을 흔들어도 기운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비의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할 수 없는 틈에서 그 노인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의 품 안에 안긴 모습이었죠. 노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체념에 가까운 슬픔이 있었죠. 나는 나가려 했소. 노인의 목소리가 선비의 귀에만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나를 놓지 않고 있소이다. 선비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에서 실처럼 뻗은 기운이 노인의 몸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저주도 악의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죠. 혼자 남겨졌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속으로 들어온 존재를 놓지 않으려는 무의식의 힘이었습니다. 무당이 굿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죠. 귀신을 내쫓는 굿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해치고 있지 않았고 아이 또한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굿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방울 소리는 멎었고 마당에는 다시 달빛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움켜쥔 채였고 그 손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귀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귀신을 놓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말은 구판이 아니라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말이죠. 굿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밤이 와도 노인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죠. 안개 낀 마당도 말없는 시선도 다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에게 변화가 찾아왔죠. 아이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허공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늘 자신의 가슴께를 붙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친 사람처럼. 밤이 되면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이불을 끌어안고 미세하게 떨었죠. 선비가 곁에 다가가면 아이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에는 귀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죠.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붙잡고 있던 것은 원한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던 옹기였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말은 아니었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힌 듯한 짧은 떨림이었어요.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죠. 한참이 지나 아이가 조심스럽게 선비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 힘은 약했으나 놓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죠.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사람의 온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으나 눈빛은 달라졌죠. 허공을 보던 시선은 이제 선비를 찾았습니다. 선비는 아이의 출신을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집안의 이름도 지나간 폭력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너의 이름은 김만복이다. 이제는 머무를 곳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선비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지를 양자로 드렸다고 수긍거렸으나 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굿이 아니라 함께 살아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해 겨울 새벽녘이었습니다. 문득 바람이 지나가며 낡은 마루 끝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떠난 이는 이미 떠났고 남은 이는 남은 삶을 살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선비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을 쫓는 괴담처럼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다루는 설화로 남는 것 같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망자가 문제인 듯 보이지만 진짜 그 중심에는 버려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온 아이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던 귀신을 무의식 중에 붙잡고 있었고 귀신 또한 가해자가 아닌
또 하나의 상처 입은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굿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책임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 구원이란 악을 몰아내는 일이 끝이 아니라 남은 사람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조용히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서움보다 깊은 여운을 남기며 떠난 자의 한보다 남은 자를 책임지는 용기가 더 크다는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려에 명종이라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본디 그는 스스로 왕좌에 오른 이가 아니었죠. 무신 정중부의 난이 궁궐을 뒤흔들던 날 피와 칼끝 위에 떠밀리듯 앉혀진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관은 머리에 얹었을 때 그 마음에는 왕의 기계가 깃들지 못하였죠. 성정은 나약하고 뜻은 소심하여 조정에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제 뜻대로 내리지 못하였고 언제나 신하들의 눈빛과 기색만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두고 살아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임금이라 수군거렸죠. 그 무렵 고려는 이미 무신의 세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글과 예로 나라를 다스리던 문신의 시대는 저물고 칼과 주먹으로 권세를 옮겨진 무신들이 조정의 문을 열고 닫는 주인이 되었죠. 임금은 그들 앞에서 이름뿐인 존재였고 조정은 왕의 궁이 아니라 무신들의 마루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의민 일가는 그 횡포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죠. 이 의민과 그의 세 아들 지순, 지영, 지광은 재물을 모되 법을 묻지 않았고 사람을 취하되 예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운 얼굴이라 하면 신분을 가리지 않았고 눈에 든 여인이라 하면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 지영은 임금의 후궁마저 욕보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궁궐의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이 치욕을 임금 또한 알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하지 못했고 벌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모른 채 고개를 돌리고 자기 목숨과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마음을 썼을 뿐이었죠. 임금이 이처럼 힘을 잃자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곡간은 비고 원성은 들끓었으며 산과 들 곳곳에서 밀란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에게 기대지 않았지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칼 가진 자의 논리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녹사벼슬에 있던 최충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는 이 의민의 아들 지영과 크게 다투게 되었죠. 분노는 가슴에 쌓였고 그 분노는 곧 칼이 돼 불씨로 변하였습니다. 최충수는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그는 바로 최충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말했고 그들의 말은 곧 결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피를 부르는 계략으로 굳어졌지요. 마침내 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이 의민 일가는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그토록 날뛰던 권세는 피와 함께 땅에 스며들었죠. 그리고 허수아비처럼 남아있던 명종 또한 보위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대신 평양궁을 왕위에 앉혔으니 그가 곧 신종이었죠. 이로부터 고려의 하늘 아래에는 최씨 일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상은 바뀐 듯 보였으나 권력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권력은 마약과 같다고 하죠. 한번 맛을 보면 정신을 잃고 손에 쥐면 놓일 줄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함께한 동지였으나 권력의 단맛이 혀에 스미자 그는 점차 그 맛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눈빛은 달라지고 말은 거칠어졌으며 사람을 보는 눈에는 계산이 깃들기 시작했죠. 최충수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일찍이 맞아들인 태자비가 있었으나 그 여인은 혈통도 흠잡을 데 없고 예를 갖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최충수는 그 자리를 패하게 하고 자기의 딸을 그 자리에 올릴 계책을 꾸몄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었죠. 훗날 태자가 보위를 잇게 되면 장인의 이름으로 조정을 움켜쥐려는 속셈, 그것은 왕보다 높은 자리에 서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그는 신종을 아련하였죠. 말은 낮췄으나 뜻은 숨기지 않았고 웃음은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는 일이 마치 나라를 위하는 일인 양 애둘러 말하며 말끝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을 실어 보냈습니다. 신종은 그 속을 알아보지 못할 임금이 아니었죠. 그러나 알아보았다고 해서 막을 힘이 있는 임금도 아니었습니다. 최충수의 세력은 이미 궁궐 안팎에 뿌리 내려 있었고 임금의 말 한마디는 그의 손짓 하나보다 가벼웠습니다. 결국 신종은 고개를 숙였죠. 이미 정해진 태자비를 패하고 아무 죄 없는 여인을 대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바로 그날 궁궐의 탐장은 높았을 때 왕의 위엄은 땅에 떨어졌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자 최충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는 서둘러 혼인 준비를 재촉하였습니다. 세상이 제 손안에 들어온 듯한 얼굴로 말이죠. 이 일은 곧 그의 형 최충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충원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죠. 밤을 재촉해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되 무거웠고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최충수는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침착하게 형을 맞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술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말이 없었죠. 술잔만 오갔습니다. 잔이 비면 채우고 채우면 비웠습니다. 술기운이 점차 몸을 적시자 침묵은 더 짙어졌습니다. 마침내 최충원이 먼저 입을 열었죠. 네 딸을 태자비로 드린다는 말이 사실이냐? 기다렸다는 듯 최충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형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나 폐하의 명이 워낙 지엄하시오. 말끝이 흐려졌죠. 그 순간 최충원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폐하의 명이라니? 나는 그런 명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가 왜 칼을 들었는지 잊었느냐? 이 의민 일가의 극악함으로부터 황실을 지키고 땅에 떨어진 왕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의 목소리는 술자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사사로운 욕심으로 왕실의 일을 농락하려 드느냐? 그러고도 네 목숨이 온전할 줄 알았더냐? 추상 같은 꾸짖음에 최충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은 식고 욕심은 그제야 무게를 드러냈죠. 네가 끝내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나는 더는 너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그제야 최충수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자신이 권력에 취해 어디까지 와 버렸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최충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이윽고 기세를 누그러뜨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을 알았다니 그걸로 되었다. 내일 해가 뜨거든 곧바로 폐하를 아련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알겠느냐? 예, 형님. 최충원은 동생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에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술잔을 주고받았어요. 형 최충원이 돌아간 뒤 최충수는 홀로 등불 아래에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으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잠들지 못했죠.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법. 막상 혼자 남게 되자 조금 전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참회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다시 권력의 달콤한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형님 또한 나와 다를 바 없는 경쟁자일 뿐 권자란 오직 한 사람의 것이거늘 내가 동생이라 하여 어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불씨가 되자 욕망은 순식간에 불길로 번져버렸습니다.
교만과 방자함이 가슴에서 이글거렸고 이성은 그 불길에 녹아내렸죠. 이튿날 아침 최충수는 전날의 약속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라는 형의 말은 귓가에서조차 맴돌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하인들을 불러 세우고 딸의 혼수 준비가 더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권력의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이 소식은 머지않아 형 최충원의 귀에까지 닿았죠. 동생이 여전히 태자비 책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최충원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이제 이 일은 형제 간의 훈계나 다이름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훗날 화가 되어 나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삼킬지도 모르겠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은 외조카 박진재를 비롯해 믿을 만한 신복들을 은밀히 집으로 불러들였죠. 문은 굳게 닫혔고 말은 낮게 오갔습니다. 나는 충수의 방약무인한 짓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료가 태자비로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하겠소. 어찌 생각하시오? 그의 말이 끝났으나 방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신복들 또한 알고 있었죠. 최충수의 세력 역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잠시 뒤 외조카 박진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른 이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죠. 최충원은 진려가 태자비로 입궐하기로 한 전날을 거사일로 삼았습니다. 은밀히 군사를 모게 하였고 그 수는 어느새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삼경이 넘어 어둠이 가장 짙을 무렵 최충원은 직접 선두에 섰죠. 군사들은 숨을 죽인 채 대궐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종은 크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본능처럼 알아차린 것이죠. 최충원은 곧바로 아련하여 동생 최충수가 용모를 꾀하고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에게 명해 대궐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죠. 그날 밤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고 권력의 숨결은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곧 최충수에게도 전해졌죠. 내일이면 딸을 태자비의 자리에 앉힐 수 있으리라. 기대에 들떠있던 최충수는 돌연 무릎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기쁨은 한순간이었고 불길한 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이죠. 내가 정녕 잘못 생각한 것인가? 그의 독백에는 이미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모를 꾀했다는 죄명으로 죽을 것이오. 칼을 들고 맞선다면 형제의 지간에 피를 보게 될 터인데. 권력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최충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찌 되었든 골육상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그는 대궐로 들어가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청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지요. 신복 박정부와 오숙을 비롯한 부하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지금 물러나면 모두 죽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최충수는 결국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사태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군사를 몰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재빠르게 형세를 파악한 군사들 가운데 태반은 밤사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권력은 그를 따르던 이들조차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최춘수는 남아있는 병력을 이끌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궐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궁궐문에 이르기도 전에 수적으로 압도적인 최충원의 군사들이 앞을 가로막았죠.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싸움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일방적인 붕괴였죠. 최충수는 훗날을 기약하며 신복들을 이끌고 송도를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곧 추격해온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의 목은 무참히 잘리고 말았죠. 그렇게 형제의 싸움은 피로 끝이 났습니다. 잘려온 동생의 머리를 본 최충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죠. 죽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는 동생의 주검 앞에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권력은 슬픔마저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과는 달리 최충원 또한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훗날 외조카 박진재의 세력이 커지자 그 역시 가차없이 제거하였습니다. 양 다리에 힘줄을 끊어 멀리 귀양을 보냈으며 신복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세력을 키우려는 기미가 보이면 주저없이 죽여버리거나 내쫓았지요. 권력은 피를 부르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소는 결국 혈육과 신복마저 베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최충원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고려의 하늘 아래 최씨 무신 정권의 그림자는 무려 60년이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잊지 않았죠. 이것이 한 집안의 영광이 아니라 권력이 사람을 삼켜버린 긴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권력 다툼을 넘어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잠식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충수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라 욕망을 품은 평범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형제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욕망이 판단을 얼마나 쉽게 흐릴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죠. 동생을 막기 위해 칼을 든 최충원 역시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를 지키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자신도 권력에 매여 피로 세도를 유지했죠. 결국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선악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보다 권력 그 자체이며 그것은 누구의 손에 쥐어줘도 인간성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 설화는 통쾌함 대신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옮겨쥔 순간 이미 패배가 시작된다는 조용한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에 남기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